미국은 한국이 동맹을 기만하고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70년에 걸친 동맹 관계가 이제 종언을 구할 위기라고 판단한 미국은 핵물리학자 출신인 국방부 부국장을 극비 임무를 띠고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맹의 배신을 확인하러 간 그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인류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해당 보고를 접한 백악관 전체는 경악하여 굳어버렸고 미국이 지난 70년간 한국을 철저히 오판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무엇을 창조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실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저는 엘리아스 스톤웰입니다. 미국 국방부 핵정세국 부국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MIT에서 핵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년간 이 분야에 종사해 왔습니다. 저는 세계 핵질서는 반드시 미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막내딸 엘리자베스가 하버드 의대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보스턴 교회에 저희 집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운 엄마라며 저를 꼭 안아주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 파티가 거의 마무리되어갈 무렵 제 개인 휴대폰이 아닌 국방부의 보안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전용 단말기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스톤웰 부국장님, 즉시 펜타곤으로 오셔야 합니다라는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 아닙니까? 보고에 따르면 한국 대전의 지하연구소에서 암호화된 대량의 통신이 포착되었고 내용을 해독한 결과 부국장님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딸의 축하 파티를 뒤로하고 펜타곤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국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조차 우리에게 배운 나라였으며 핵 재처리가 우리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고 20% 이상의 우라늄 농축도 금지된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오판에 갇혀 있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합참의장과 주요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위성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대전 지하 800mm 지점에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대한 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10년 전부터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 정보망에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말했습니다. 엘리아스,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는지 말이야. 제가 가야 하냐는 질문에 장관은 72시간 안에 진실을 밝혀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동맹은 즉각 종료될 것이라는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미동맹의 종식은 동아시아 질서 전체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가 그들의 비밀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극비리에 가서 진실을 파헤쳐 주시오. 행운을 빌겠습니다. 저는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특수작전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 아닌 오산 미군 기지였는데 이는 한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이 정말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한국에서 목격하게 될 진실이 미국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72시간이라는 시간은 그 엄청난 진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짧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산 공군 기지에 도착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였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이는 CIA 서울 지부장 데릭 리처드슨이었습니다. 스톤웰 부국장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는 물음에 리처드슨은 한국이 최소 10년, 어쩌면 20년 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해 왔으며 그것도 우리의 눈을 완벽하게 피해 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는 동안 리처드슨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한국과학기술원 KAST과 원자력 연구원 사이에 이상한 물자 이동이 포착되었지만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킹한 결과 프로젝트 백두라는 암호명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백두는 한국의 영산인 백두산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내용을 파악했냐는 질문에 리처드슨은 암호화 수준이 너무 높아 펜타곤 최고 전문가들도 본 적 없는 방식이며 아직 10%도 해독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암호 기술을 보유했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리처드슨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을 너무 얕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IT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헬기는 대전 외곽의 산악지대에 착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특수부대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입구는 2km 떨어진 폐광으로 위장되어 있었는데 30년 전에 폐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야간 투시경을 쓰고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폐광 입구에 도착하자 녹슨 철문처럼 보이는 입구 뒤에 홍채 인식, 지문 스캔 등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인증 장치들이 숨겨져 있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과하냐는 질문에 한국군 내부 협조자가 30분간 시스템을 무력화하기로 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밤 11시 보안 시스템이 꺼졌고 우리는 서둘러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깊이를 나타내는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100m 이바리밀비치병 제8은 8m라고 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 연구소 중 하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에 펼쳐진 연구시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모를 수 있었죠? 한국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숨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통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벽에 걸린 프로젝트 진행 상황판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2005년 프로젝트 시작, 2015년 1단계 완료, 2020년 2단계 완료. 20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순간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켰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장한 한국 특수부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 한국인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스톤웰 부국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아느냐는 질문에 그는 부국장님이 오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 정보를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그의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강민준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죠. 그의 차갑고 자신감 있는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속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강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동맹국에게 이런 비밀 시설을 숨기다니 그렇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숨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그는 대답했습니다. 기껏해야 기술을 베끼는 나라,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 그것이 당신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 아닙니까?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드리죠. 왜 한국이 20년간 침묵을 지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강민준 박사를 따라 연구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수식과 도표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한글, 영어,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기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연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00명입니다. 모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죠. 3,000명의 인력을 어떻게 숨겼냐는 질문에 강 박사는 되물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의 박사 학위 소지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인재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거대한 강화 유리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 박사가 손바닥을 스캐너에 대자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음성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축구장 10개는 될 것 같은 거대한 공간의 높이 57mm가 넘는 원통형 구조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개발 중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장치를 살펴보니 외형 방식이 제가 아는 어떤 원자로와도 달랐습니다. 강 박사는 이것이 일반 SMR의 1챔 크기로 같은 출력을 내며 폐기물은 100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리 법칙상 새로운 핵분열 제어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시간 중성자 제어 시스템이죠. 강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주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효율이 실제로 구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15년 전부터입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연구소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더욱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넛 모양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설마 이건? 네, 핵융합로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핵융합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강 박사는 핵융합과 핵분열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답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핵융합만 해도 인류의 꿈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 그것을 핵분열과 결합했다니요. 작동합니까? 이미 5년 전부터 실험 가동 중입니다. 에너지 효율 800%를 달성했죠. 800%라는 수치에 놀라자 강 박사는 제어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플라즈마 온도 2억도, 자기장 강도 15테슬라, 에너지 출력 500mW 등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라면 에너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에너지 수입국이 아닙니다. 원한다면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숨긴 겁니까? 숨긴 게 아닙니다. 때를 기다린 거죠. 무슨 때를요? 미국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때요. 강 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은 70년간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계획입니까? 강 박사가 웃었습니다. 핵무기요? 그런 20세기 유물이 왜 필요하죠? 그가 손짓하자 벽면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우주 공간을 떠도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은 미국도 아직 개념 연구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시제품을 쏘아 올렸고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2년 전입니다. 민간 위성으로 위장해서요. 저는 동맹국이 이런 중대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강민준 박사는 저를 연구소 가장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추가로 200m를 더 내려가 지하 1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프로젝트 백두의 심장부입니다. 두꺼운 방폭문이 열리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원형 공간 중앙에 높이 50m가 넘는 구조물이 서 있었고 수천 개의 케이블과 파이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은은한 푸른 빛을 내며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퀀텀 컴퓨터입니다. 10,000큐비트 규모죠. 10,000큐비트요? 구글도 아직 1,000큐비트인데. 강 박사는 한국이 5년 전에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낮은 운걸거림을 내기 시작했고 온도 표시기는 절대 0도에 가까운 영하 273도를 가리켰습니다. 큐비트 안정성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독자 개발한 양자 오류 정정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에러율이 열존율용 1% 미만이죠. 갑자기 공간 전체에 홀로그램이 펼쳐졌고 복잡한 분자 구조들이 공중에서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지금 뭘 계산하는 겁니까? 신물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1초에 100경번의 계산을 수행하면서요.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와 박사님 31번 물질 합성이 성공했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강 박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부국장님,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실 겁니다. 우리는 옆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진공 챔버 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산곤 초전도체입니다. 영상 25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죠. 연구원이 자석을 가져다 대자 금속 조각이 밀려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마이스너 효과, 즉 초전도체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전기 저항이 정말 제로입니까? 네, 10년간 전류를 흘려도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강 박사가 금고에서 다른 샘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래핀보다 1000배 강한 신소재입니다. 두께는 원자 한 개 수준이고요. 얇은 필름처럼 보이는 물질이었습니다. 연구원이 다이아몬드 드릴을 최고 속도로 돌리며 필름을 뚫으려 했지만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우주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만들 겁니다. 강 박사는 소규모 테스트는 이미 10km 높이까지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자 축구장만 한 경납고의 높이 30m가 넘는 거대한 원통형 물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핵추진 우주선입니다. 정확히는 핵융합 펄스 추진 시스템이죠. 프로젝트 오리온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핵융합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제어하여 추진력을 얻죠. 추진력은 기존 화학 로켓의 1만 배이며 화성까지 39일이면 도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엔진룸에는 도넛 모양의 소형 핵융합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엔진의 심장입니다.
힐개 연료로 서울에서 뉴욕까지 100번 왕복할 수 있죠. 강 박사는 2달 전 달까지 무인 비행도 성공했다며 시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납고 한쪽에 거대한 포물선 안테나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전자기 펄스 캐논입니다. 방어 무기죠. 작동 원리는 순간적으로 1기가와트의 전자기파를 발사하여 방영 1000km 내 모든 전자장비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에는 가상의 미사일들이 한국으로 날아오다가 모두 추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뛰어와 박사님, 베이징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중국이 우리 통신을 해독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중국의 해커 공격 패턴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방어막 작동 지시와 함께 역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박사는 우리가 개발한 양자 암호 시스템은 해독이 불가능하며 중국의 1000큐비트 수준 양자 컴퓨터로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충격적인 제목이 보였습니다. 태양계 한국화 계획. 농담이시겠죠? 아닙니다. 진지합니다. 달, 화성, 소행성대까지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 대량 생산, 핵융합 발전소 100기 건설, 달 도시 건설, 소행성 채굴 시작, 화성 테라포밍 1단계, 우주 엘리베이터 3기 완공 등. 이 모든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기술의 70%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강 박사는 창밖의 한국 태극기와 함께 그려진 은하계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지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류를 은하 문명으로 이끄는 거죠. 작은 나라일수록 더 큰 꿈이 필요하며 땅이 좁으면 하늘을 본다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신무기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하늘의 투명한 도미연구소 전체를 덮었습니다. 플라즈마 실드입니다. 핵폭탄도 막을 수 있죠. 핵융합로 한 기면 한국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었습니다. 강 박사가 안내한 마지막 방은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상한 장치가 있었는데 강 박사는 이것이 중력 제어 장치이며 아직 실험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중력장을 왜곡시키는 기술이 성공하면 빛의 속도에 근접할 수 있다는 설명에 제 상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핵무기 따위에 관심이 없는지를요. 강 박사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작은 싸움은 의미가 없어요. 회의실에서 강 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히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작되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1999년 우라늄 농축 실험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을 때 한국은 공개적인 핵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백두의 기본 구상은 30년 계획으로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왜 미국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우린 동맹 아닙니까? 강 박사는 솔직해지자며 미국은 한국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 외부 의존을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전국에 100개의 비밀 연구소가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일반 기업 연구소나 대학 실험실로 위장되어 모두 프로젝트 백두의 일부였습니다. 자금은 삼성, 현대, LG, SK 등 한국 대기업들이 비밀리에 매년 GDP의 5%를 지원했습니다. 국민들도 일부는 알고 있었으나
조국의 미래를 위해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강 박사는 한국인의 한첸이라는 감정을 언급했습니다. 500년간 외세에 시달린 민족으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한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적은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냈던 정신을 계승한 것이 한국의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한국 과학계를 깨웠고 인공지능을 연구에 접목시키면서 성과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죠? 라는 강 박사의 질문은 뼈 아팠습니다. 미국이 정치 싸움에 정신이 팔려 과학 예산을 삭감하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왜 지금 공개하는 겁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우주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지구의 패권 구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따라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큰 비밀을 보기 위해 강 박사는 저를 연구소 최상층 우주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축구장 절반 크기에 수백 개의 모니터가 가득했고 중앙 홀로그램에는 태양계 전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달의 뒷면 영상이 떴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티코 크레이터를 지나 남극 에이트킴 분지로 다가갔고 달 표면에는 축구장 크기의 태양광 패널, 돔 형태의 건물, 그리고 거미처럼 생긴 거대한 무인 채굴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무인 채굴 로봇들입니다. 3년 전부터 작동하고 있죠. 그들은 헬륨 스랍 매장지를 발견했으며 현재까지 채굴량은 127톤 1톤, 시가로 127조 달러 가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달에서 천문학적인 불을 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에서 채굴된 헬륨3는 질량 투사기 마스 드라이버를 이용해 캡슐에 담겨 전자기력으로 발사되어 지구 태평양 한가운데 지정구역으로 회수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기지는 달의 달곳이며 모두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고 총 연장 500km의 지하 터널 네트워크는 플라즈마 터널링 기술로 암석을 녹여 뚫은 것이었습니다. 강 박사는 궁극적인 목표인 달 기지 도시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돔 12개로 구성된 이 도시는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달 남극에 10억 톤 얼음을 이용한 물 공급과 수직 농장을 이용한 식량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것은 우주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지구 정지 궤도 31km까지 연결되는 이 케이블은 탄소 나노 튜브를 개량한 신소재로 만들어졌으며 건설 비용은 10조 달러이지만 완공되면 우주 진출 비용이 현재의 1만 분의 1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토성의 위성 타이탄까지 무인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보냈으며 목성의 유로파, 토성의 타이탄, 화성의 포보스에 탐사 기지를 세울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 박사는 마지막으로 화성 테라포밍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성을 지구처럼 푸른 행성으로 만드는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핵무기가 아닌 인류의 한계를 넘어선 기술력으로 미래를 준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달 영유권 논의를 제기하며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는 속보가 뜨자 강 박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주 영토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의 대응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차지하는 자가 임자죠. 그리고 우리가 3년 앞서 있습니다. 연구소 옥상 정원에서 강 박사와 윤대혁 박사, 이휘소 박사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윤 박사는 이휘소 박사님의 이론적 토대가 프로젝트 백두의 시작이었음을 밝혔고 이 이론을 실현하는 데 5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윤 박사는 젊은이, 이제 미국은 한국을 학생이 아니라 동료로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 박사는 한국 국민의 70%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원하지만
정부는 기술로 스스로를 지키고 우주로 나가는 더 어렵고 가치 있는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념관에서 저는 프로젝트 백두를 위해 평생을 바친 수천 명의 이름 없는 과학자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상곤 초전도체 이론을 만든 과학자는 비밀 유지를 위해 노벨상까지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저는 진실을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파트너라는 진실을요. 다음 날, 저는 워싱턴과 협의를 마친 후 한국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은 저에게 신한미 우주협력 조약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우주 개발에서 완전히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내용이었으며 한국의 핵융합 기술과 미국의 로켓 기술 공유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40%씩 투자하는 놀라운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헬륨-3 판매 수익으로 자금을 충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추가 제안으로 한국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10조 달러를 투자하여 첨단 제조업 공장을 짓고 최소 500만 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치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은 기술 개발에서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군사적으로도 한국군 지휘권, 전시작전권을 완전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전작이 펄스 방어막, 레이저 요격 시스템,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무기 체계를 5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하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시아를 지키는 역할로 변화해야 했습니다. 워싱턴과의 긴급 화상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은 10조 달러 투자와 500만 일자리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 전체를 잃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국방장관은 한국의 방어기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미국의 필요함을 인정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회의에 참여하여 한국과의 협력으로 2년 내 화성 유인 비행이 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린 후 6개월 뒤 저는 주한미국 우주협력단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대전연구소는 이제 한미공동연구소가 되었고 강민준 박사와 저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첫 공동 프로젝트는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달 도시 건설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나왔는데 한국의 상온 초전도체와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결합하여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전송하는 양자 전송 기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지구와 화성 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져 우주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곧 인도가 합류하기로 하면서 한미인 3국 우주동맹이 결성되었고 일본도 곧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동맹은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70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 즉 한국말로 정칭의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유엔 총회장에서 한국 대통령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과 담수화 기술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이 기술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강 박사는 장기적으로 아프리카가 발전하면 거대한 시장이 되고 적도 지역이 로켓 발사의 최적지이므로 미래 파트너를 확보하는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한미공동우주대학이 하와이에 설립되었으며 국적과 빈부에 상관없이 열정과 재능만 있으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민준 박사는 한국은 역사에 인류 발전에 기여한 나라로 기억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 인류가 태양계 전체로 퍼져나갈 때
그 시작점에 한국과 미국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될 것이라는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한국이 20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원대한 계획은 인류 공동의 미래를 여는 것이었으며, 진정한 강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실력을 쌓을 때가 되면 그것을 나눈다는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토록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한국의 숨겨진 저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시청자들이 이 놀라운 역사적 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호작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